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십니까.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백선엽.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 뒤에 장군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만큼 그에겐 군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백선엽 씨는 1920년에 태어나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2차례나 지냈고요. 또 6.25 한국전쟁 때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대한민국 최초로 사성 장군이 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전쟁 영웅,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그에겐 또 다른 이력이 있는데요. 만주 지역에서 일제에 대항해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 토벌작전을 수행한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 시리카와 요시노리입니다. 1983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 대게릴라 작전 미국은 왜 졌는가에서 백선엽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주의 주장이야 어찌되었건 탄의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간도특설대에서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백선엽 씨의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혹자는 그 당시엔 힘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떻게 일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동족을 토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백선엽 씨의 말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당시 독립을 위해 게릴라 활동을 해도 독립이 빨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선엽 씨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만주군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동족을 토벌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이 빨라졌습니까?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도 없고 또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에 선뜻 이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히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구하는 것과 지나친 합리화는 분명 다릅니다. 일제부터 독립군을 토벌한 시리카와 요시노리. 군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북한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낸 백선엽. 이런 백선엽 씨가 최근 자신이 사망하면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국선열의 어를 모시는 현충원, 충성이 발현되는 곳이란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 충성은 누굴 위해 하는 것일까요? 백선엽 씨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 역사 인식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종북 빨갱이와 친일파 중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PD의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일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임튼 10 그 뉴스를 정리해주시는 그런 코너를 도와주시네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습니까? 네, 먼저 6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기념 행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친일파 묘 이장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전 현충원에는 그 김구 선생님의 암살 배우로 지목된 그 김창룡이라는 인물부터 해가지고 많은 친일 인사들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던 그런 군부 독재 인사들이 상당히 묻혀 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들의 묘를 친일파들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뭐 최근이 아니라 뭐 지난 한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이 늘 있어 왔었죠. 그쵸.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씨 필체로 써져 있었던 대전 현충원 그 현판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또 진행됐던 일이에요. 근데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그 상당수 국회의원 후보 당시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선자 중에 185명이 현충원의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그래도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백선엽 씨가 그 네네. 최근에 현충원에 자신이 이제 죽으면은 현충원에 네. 묻히고 싶다 이런 의사를 이제 보였다고 해가지고 더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현충일이었고 그 지금 얘기하신 백선엽의 그 앞으로 사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뭐 여론 조성에 나섰어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랑 국가공무원노조, 광복회 대전지부, 대전민중의힘 등 단체가 지난 토요일 현충원 정문 앞에서 독립유공자와 친일 행위자를 알리는 판넬을 동시에 전시를 했고요. 네. 또 친일파가 잠들어 있는 장군 일묘역 인근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분들이 모이셔갖고 작년뿐 아니라 계속 현충일에 이런 행사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님은? 그 국립묘지법이 개정이 돼서 이 친일파들이나 부적절한 그런 반민주 인사들의 묘가 이장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보다는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 친일과 그리고 이제 6.25 한국전쟁이라는 그 이념 대립, 종북 이런 그 갈등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극복하려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또 앞으로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이사가 지난달 25일 임기를 한 1년 3개월 정도 앞두고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나흘 만에 대전시가 사표를 수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봐주기 의혹이다. 왜냐하면 이제 박동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징계안을 이사회가 논의하기 전에 박동천 대표이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그냥 그 사표 수리해서 징계 없이 그냥 재단을 떠나게 된 상황이에요. 어떤 그 잘못을 했길래 그 징계 논의가 있었고 또 사표를 내게 됐나요? 지난해 초에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과학과 사이언스 접목한 이런 프로그램인데. 과학과 사이언스가 접목이에요? 예술과 과학이 접목됐겠죠? 네. 날카롭게 콕 집어내시네요. 네. 네,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운영이 부적절하게 됐고 문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약간 그때 당시에 관객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박동천 그 대표이사가 재단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부당하게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해서 주차를 했다라는 게 논란이 되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문화재단 이사진은 박동천 대표이사에게 징계를 주세요라는 이제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의 그 혈세를 이용해서 그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 실적을 좀 과도하게 부풀렸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었던 거 하나 하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처음에 15,000명 정도가 왔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CCTV 같은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1,500명으로 줄이고 그러다가 다시 또 6,000명,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이를 부풀렸던 거였잖아요. 네. 이런 그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주차구역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것. 어쨌든 이런 인사가 징계위에 이제 회부돼야 된다라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표를 네. 냈고 대전시에서는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줬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봐주기 아니냐. 왜 그냥 그렇게 보내주냐. 그러고 실무 직원들은 그 책임을 떠안고 징계를 받았는데 왜 박동천 대표이사는 그렇게 보내주냐. 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잘못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그냥 실무진들밖에 없었다. 네. 이게 정말 그 어떤 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대전문화재단이 대표가 임기를 채운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동천 대표까지 6명. 없었어. 네, 6분인데 한 분도 없었어요. 계속 불미스럽게 이전에도 뭐 계속 자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래서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자리라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이 보통 임명하는 자리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좀 충분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네요. 차기 이사진을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사진 임기는 3년이고 9월까지 올해 9월까지가 임기인데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차기 이사진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난달 27일 이제 이사회에서 이사진 구성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진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차기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 7명인데 대전시장 추천 2, 시의회 3, 현 이사회 2명 추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현 이사 중에 차기 이사에 재응모할 경우에는 임추위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대전시 산하 공기업 인사 지침인데 지금 현 이사 중에 다음 이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관련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재단 이사회 몫으로 추천해야 되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관련된 논의를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다음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진으로 추천을 하려면은 만약에 본인이 다음번 이사가 또 되고 싶다면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네. 상당히 그러니까 현재 이사진들 중 상당수가 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발언할 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근데 이거를 대전시는 그 자리가 현재 좋은 자리예요? 그 문화재단 이사가? 돈 많이 주나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사진의 상당수가 뭐 대전에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협회분들이 많아요. 문화재단이 문예 기금을 이제 배분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 나눠먹기나 어느 정도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단 네. 이사진으로 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계속 그 제밥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사진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 그쵸. 뭐 이런. 사실 재단이 하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를 하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밥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 더 그 상에 앉아있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사회 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유, 물이 고이면은 썩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노잼 도시 대전, 문화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좀 너무 뒤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아온 대전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어요. 네. 매년 6월 5일은 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올해로 25번째인데 국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이 진행이 됐어요. 기초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하자라고 모여서 선포식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5개 자치구도 모두 참여를 했고요. 그날 박정현 대도구청장이 이례적으로 환경의 기념 메시지를 좀 발표를 했어요. 네. 기초정부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낼 정도로 환경의 날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광역지자체라고 하는 대전시는 반면 되게 조용해요. 충남도는 지난해 10월에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인천시도 광역시 중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 인천시와 충남도를 빼면은 광역지자체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대전시가 이런 상황에서 좀 치고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좀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대전시는 뭐 대전 방문회 대대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아이고, 네. 우리 3년 동안 대전 방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렇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환경운동연합, 대전 충남 인권연대 등 우리 지역에 있는 24개 단체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전시에 3가지 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대전시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3.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대전과 한국,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목표를 한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정말 우리가 하게 된 정말 커다란 인류의 위기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충남 논산에 백제 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병원에 대해서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7개 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속도가 잘 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병원 측에서는 최근요 이 사안에 대해 취재해온 기자를 상대로 이제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해온 탐사보도 전문 매체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유명하신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좋지 못한 일을 당하셨다고요? 백제종합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사를 1월부터 쭉 쓰고 있는데 예상을 했지만 언론중재위 제소부터 시작해서 형사 민사를 제기해서요. 지금 경찰 조사 받고 민사소송은 대응 중에 있습니다. 얼마 민사하는 소송을 당하신 거예요? 민사는 2억이고요. 2억? 네, 형사도 워낙 건이 많아서 네. 네,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근데 과정 자체가 좀 형사도 이미 경찰 쪽이 백제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에게 질문해서 굉장히 좀 잡음이 있었어요.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네. 질문이 좀 중립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8가지 항목이나 걸었더라고요. 건조물 무단침입 말씀하신, 그다음에 주거수색, 병원 설립자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입원으로 인한 사기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신용훼손,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이렇게 이 지금 항목만 보면 엄청난 그 잘못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초상권 침해랑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랑 뭐 통신비밀보호법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계속 사실에 기반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그 부분을 계속 소명했고, 민사소송도 똑같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네. 들어, 건조물 침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은 백제병원이 민간 위탁받아서 시립병원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그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보호자 지인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황당했고요. 사실 시립병원에 그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백제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주거 수색도 사실 취재를 하다가 그 취재 결정적이라고 보이는 것, 증거물 같은 거를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강력하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두 가지가 문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만약 기소 의견을 넘어가면 송치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기자께서도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가 결국은 무혐의 받고 또 손해배상도 취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 측에서요. 이 기자님 고소 당하신 이후에 제가 이제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데 이명석 기자님께서도 좀 힘내시고요. 네. 그런데 백제종합병원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생긴 건가요? 백제병원 관련돼서는 기사를 아직 못 쓴 것도 정말 많은데요. 우선 일단 첫 번째로 무자격자 수술 의혹이 있습니다. 무자격자 수술 의혹이요? 예, 전직 수술실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일단 의사가 해야 되는 의료행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뭐 봉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했다는 증언을 받았고 간호조무사가 직접 본인이 목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를 했고, 그 다음에 병원 내에서 의료 사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질식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목에 뭔가 걸려서 바로 응급조치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응급조치라는 거는 기관삽관으로 음식물을 꺼내는 걸 말합니다. 네. 코드블루가 뜨면 바로 의사가 와서 9분 만에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오지 못하고 간호사가 점심시간이라 좀 늦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 쪽은 CPR을 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하고 있고,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의료사고로 보이는 것들을 기사화했고, 그 다음에 좀 과잉 진료 부분도 좀 알아내기 위해서 직접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기자님. 조금 용어들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무자격자가 수술을 참여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는 의사 봉합 예를 들어가지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꿰매야 되는데 그거를 자격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했다. 이제 그런 증언들을 확보해서 취재한 거를 기사화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아닌 사람도 했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때는 의료기 회사 사람들이 와서 했다 이런 이 병원이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런 보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증언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의료 기기상들이 와서 하는 것도 목격했다 이렇게 네.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확보한 사람 중에는 두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응급 상황, 아까 코드블루 말씀하신 거는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띠띠 이런 위급 상황일 때 의료진이 재빨리 와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대처가 됐었다. 그리고 CPR이 그거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흉부 압박하고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응급처치는 나름 했다라고 하지만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기사화했다가 이제 소송을 당하신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또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이랑 경찰 측은 CPR을 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제가 취재한 기자들하고, 취재한 의사들하고, 네,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식물이 걸렸기 때문에 CPR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제때 이렇게 음식물을 꺼내는 어떤 그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이 지식사 사망 환자를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립병원 의사가 사건이 벌어진 게 시립병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네. 시립병원 의사가 백제병원에 와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의사가 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를 본 이름이 백제병원 소속 의사여서 사실상 면허를 대여해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무기록자가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1박 2일 동안 의무기록지를 보면은 의사 이름이 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무슨 점 이렇게 자기들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준 의사의 이름 뒤에 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것들이 등장해서 좀 찾아봤더니만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게 병원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서 저희가 조만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공시모드랑요. 근데 이 건도 좀 정말 큰 문제긴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잉 진료 얘기도 되게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백제종합병원에 직접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백제병원에 가서 허리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실비가 있냐라고 묻고 실비가 있다고 답하니까 실비가 있으면 검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다면서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사실상 의료 공공성을 의사 개인이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사실 공단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검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는 과정도 제가 좀 더 기사화했고요. 근데 그 밖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되는 규모의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탈세 규모인데 탈세를 장례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사들에게 봉급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통장으로 안 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탈루하는 점, 그런 것들이 규모가 워낙 커서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님 기사 보니까 또 과거에 리베이트 관련된 그런 의혹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부 고발이 있어서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경찰로 이첩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수사를 맡은 논산경찰서에서 좀 속도가 잘 나고 있지 않는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속도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형사 조사를 받았을 때 하필이면은 그 팀장이 저를 조사했었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국민권익위에서 리베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그 의료법 위반 사항이 보여서 수사를 좀 부탁을 했는데 왜 이송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했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해당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황당했죠. 국민권익위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 걸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아예 수사가 진행된 게 없어요. 수사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내사종결을 했을 때도 그 내사종결 사유도 전부 다 틀렸고 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넘어온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게 뻔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기사하고 유튜브로 의 목소리도 공개를 했던 건데 어떤 얘기를 했던 건지. 근데 이제 논산경찰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논산 백제종합병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고소 당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이제 기자님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걱정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 해도 괜찮겠냐고. 이제 그 정도로 그 병원이 좀 이런 언론 대응에 대해서 좀 고발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수사당국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성향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제보자 보호 때문에 지금 기사에서도 무슨 관계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뭐 실제로 공익신고자 등록을 통해서 공익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로 그 감형사유의 이유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직접 본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익신고자로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완전히 꺼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귀찮아진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논산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 모든 거의 20년 가까이 괴롭힌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논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분들하고 같이 뭔가 이제 내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그래서 고발하는 이유도 그런 거 때문이거든요. 네. 최대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 또 당사자시니까 고소를 당하신. 일단 형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민사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에 부합해 쓴 것이라고 소명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사가 좀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원래 보통은 한 3, 4개월에 한 개씩 쓰는 회사고 앞으로 뭐 진행 사항들을 쭉쭉 중간중간에 기사화하는 그런 매체인데 기사가 많이 남은 데다가 병원 측 태도가 너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네. 기자를 개인 상대로 할 수 있는 거 모두는 다 하고 있거든요. 고소를 더 진행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내부에 변호사가 있는 이유도 그러하고 실제로 이런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거고 그래서 소송은 소송이고 기사화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매일 키워드 뉴스를 하거든요. 저희도 네. 이거를 몇 차례 다뤘었는데 다음번 후속 기사 나올 때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좀 함께 힘을 보태가지고 좀 진실이 규명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려운 시간 전화 연결해서 감사드리고요. 몸 잘 사리십시오. 네. 걱정이 됩니다. 너무 복귀가 안 돼가지고 네네.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 네, 저도 회원 가입했거든요. 네. 네, 잠깐 홍보하실 시간 드리고 제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셜록은 굉장히 작은 언론사인데 모토 자체가 기자는 쓰고 변호사는 해결하고 독자는 퍼뜨린다예요. 그래서 기자는 기사 쓰는 거에 집중하고 독자분들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노력하시고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골몰하고 계신데 저희가 구독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셜록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하단 쪽에 이제 구독하기 관련된 메뉴가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께서 또 좀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죠. 네,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안필용 전 박영선 의원 보좌관과 미래통합당 당원인 조성천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 조성천 변호사님은 좀 오랫동안 그래도 함께 해오셨고요. 오래 했었는데 별로 존재감이 없죠. 그리고 안필용 보좌관님은 한번 지난번에 선거 기간에 잠깐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존재감들이 없으시니까 우선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조성천 변호사님이 형이시죠? 네. 그렇죠. 네. 형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천 변호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고요.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를 했었다가 계속 실패를 하고 지금 권토 중내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이 되고자 출발했다가 점점 정치꾼으로 가는 건 아닐지 심기 걱정이 되는. 꼭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필용 보좌관님이요. 네,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유성을에 출마했다가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저도 역시 권토중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공천 못 받은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서구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 저희 당에서 이제 5명이나 이렇게 예비 후보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이영규 후보님께서 이제 20년 넘게 이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인지도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공천이 좋았던 것 같고 4번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하신 분보다도 못했다 이런 얘기 든 거잖아요. 아니 인지도나 이런 걸 따지면 어쩔 수 없죠. 네. 예, 뭐 그 인물 경쟁력은 내가 더 낫다. 저희는 이영규 변호사보다 내가 더 인물 경쟁력은 낫다. 인지도에서 밀렸을 본선 뿐이다.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본선 경쟁력은 뭐 낫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근데 당에서야 이제 뭐 여론조사가 일단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걸 그래서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아마 공천을 못 받지 않으셨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필영 부장님께서는 컷오프 되셨죠? 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늦게 시작했고 신인이다 보니까 네. 많이 안 알려졌던 게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전략적으로 제가 그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겠죠. 근데 이게 정치 뭐 두 분 다 이제 인지도 면에서 이제 현역보다 이제 현역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보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꼭 정치판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개개인만의 인지도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서 굉장히 대전에 훌륭한 뭐 대표 변호사격으로 뭐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뭐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보좌관님도 역시 그랬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수동적인 그런 그 진단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일단 변호사 쪽에서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변호사로서 뛰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인지도 뭐 꼭 변호 업무뿐만 아니라 네. 뭐 사회 방면에 활동하는 이런 인지도를 좀 더 가꿀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뭐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약간 한계는 있는 것 장철민 같아요. 의원하고 누가 더 오래 하셨죠? 제가 더 오래 했죠. 네, 딱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네. 좀 예, 제가 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필영 그 보좌관님께서는 이제 다음번 총선에 도전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방송에 이제 함께 하시겠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 이상민 의원도 있고요. 네. 뭐 김종남 그 네. 선생님도 출마를 또 하신다 이런 얘기 들리는 것 같고, 네. 뭐 정기현 그 대전시 의원도 네.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뭐 이경 그 수석 부대변인인가요? 네. 그분도 뭐 출마 생각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런 분들과 경쟁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본인의 어떤 그런 비장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제가 지난번 선거에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활동한 게 너무 없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어쨌든 대전에서 계속 활동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사 이런 데 많이 가고 모임 많이 가겠다로 들리거든요. 그거 굉장히 그 안일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몸은 네. 충분한데 가서 뭐 술 마셔야 되지, 맞아요. 사람들이 인사해야 네. 되지. 그런데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만의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좀 전술을 잘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맞습니다. 시민의 한 그래서 사람으로서. 저를 도와주는 코어 그룹을 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근데 네. 이제 선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도 네. 그런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거는 그 부수적인 방법이- 거고요. 네. 사실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성철 변호사님 요즘에 굉장히 서구 갑 지역에 있는 음식점마다 V자 그리시면서 대전 경제의 활성화를 응원합니다 하시는데 서구갑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가끔 어차피 둔산도 뭐 가시더라고요. 대전 경제 활성화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경기를 진작시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진작이 돼요? 시켜야죠. 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인천에 그 윤상현 의원이 있어요. 네. 굉장히 능력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41%를 받아가지고 171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이겼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좌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뚜벅뚜벅 해야 되겠다.
돌아다니는 것 같고 안 돼요. 앞으로는 아니, 그 기본에다가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컨텐츠 개발가 그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21대 이제 국회가 드디어 이제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구성도 해야 되고 또 의장단도 방송 기준이면 아마 의장단 선출은 끝났을 것 같은데 방송은 6월 8일에 이제 올라가고요. 저희는 녹음은 6월 3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국회법에 따르면 8일이 시한이니까. 그렇죠. 6월 5일에는 개원을 해서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개원 협상이 현재까지는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 민주당은 그러면 정의당이나 그 열린민주당과 함께 이거를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우선 미래통합당 우리 조성철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원 협상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뭐 같이 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그 취지대로 하면은 뭐 6월 5일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관행과 전례적으로 볼 때 국회를 먼저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배정이 된 다음에 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좀 존중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 변호사시잖아요. 그 관행과 법이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우선해야죠. 이게 뭐 단순히 뭐 법적인 문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국회가. 맞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제 선거 소송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소낸 후에 6개월에 1심을 하게 돼 있고 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국회법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니 뭐 그동안에는 안 정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켰던 거 아니에요? 잘못돼 있었던 건 아니죠. 이건 뭐 법을 안 지켰던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뭐 관행이다, 협상이다, 협치다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딜레이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먹은 거. 그리고 그 처음 시작부터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이제 그쪽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공세가 서로 역전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쪽 당이 다 사실 굉장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런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이제 충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양쪽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치더라도 법으로 정해놨으면은 어느 정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낫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지금 쟁점은 그건 거죠. 상임위 그 18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전에는 뭐 미래통합당이 7개, 민주당이 11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뭐 관례대로 야당이 몫이다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그럴 수는 없다. 18개 다 가져간다. 책임 정치다. 막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은 지금 뭐 크게 문제되는 건 18개 위원회 중에 이제 법사위원회랑 예결위원장일 텐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고 하나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럼 되는데, 누가 법사위원장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계획대로 하면은 6월 5일에 이제 의장단 다 선출하고요. 8일에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는 것인데 뭐 국회의원 수가 지금 민주당만 177석에다가 이제 범여권으로 지금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상임위원장을 18개 다 독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할 수 있죠. 법적으로 해야 미국도 뭐 그렇게 하고 책임 정치. 미국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새누리당도 18대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주장을 하다가 그렇게 결국 관철이 안 됐던 것인데 과연 그런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21대 국회에는 거의 한국통합당 의원들은 사실상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민주당 177석 이게 역대 이런 선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책임 정치를 해봐라 이제 이런 공화당이나 자유당도 없었나요? 최근에 네. 16대 이후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의석을 그렇게 많이 몰아줬다는 국민들이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성표 변호사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게 가져갔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당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 여당이 하는 것을 어떻게 잘 막느냐의 관점에서 이 원구성을 보다 보니까 어디를 막아야 이걸 그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국회가 이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싸우고 그 개판되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그 법적 시한이나 이런 걸 맞춰가면서 뭘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또 이게 시대가 바뀌면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이 반대로 이제 굉장히 좀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통합당이 그때 지금 민주당 같이 요구하면 민주당은 수용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네. 그 이번이 아마 실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실험을 해보면 국민들이 아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그 아마 바뀔 거고 만약에 이 제도가 잘 됐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전망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조성태 변호사님은 법사위든 예결이든 하나를 주고 받을 것 같다. 법사위원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그러면은 어느 당이 뭐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뭐 이런 것 지금 얘기하신 나오긴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러 갈 것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통합당, 예결위는 민주당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전망이죠. 네. 결과 보면 알겠죠. 뭐 우리 네. 변호사님이래. 17대부터 쭉 보니까 그 법사위는 여당이 갖고 아니야 법사위는 야당이 갖고 그 예결위는 여당이 갖는 그런 관례가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20대 국회 때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법사위 예결위를 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가져간 사례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뭐 개혁 입법이나 아니면 그 이번에 추경 예산안 같은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그 잘 걸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예결위는 안 내줄 것 같은 둘 다 안 내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 중 어떤 분께 맞는지는 우리가 뭐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사위가 지금 의무적으로 모두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 한 이유는 당시에는 그 율사 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많이 헌법과 충돌이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 법을 개정을 통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체계랑 자꾸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심사권을 좀 폐지하고 대신 독립기구를 두는 그런 방안에 지금 민주당이 그 안을 내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여야 관계없이 앞으로는 네. 그런 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회에서 보면 그 법사위가 너무 권한을 크게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원 뭐 이렇게도 불렸잖아요.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건데 그거 갖고 이제 딴지를 걸어가지고 내용까지도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게 통과를 시켜주네 만에 이런 것들을 본회의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망 중 어떤 분께 맞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미래통합당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인상적인 말 중에 이제 보수가 아니라 뭐 진보를 넘어서 진취를 뭐 강조한 뭐 그런 비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그 배경에 보면은 변화, 그 이상의 변화 해가지고 앞에 변화는 민주당 색깔, 그 뒤에 그 이상의 변화는 통합당 색깔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그 조성천 변호사님이 자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마음에 드세요? 행보가? 지금 일단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변화가 일어날지는 장담을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김동 위원장이 뭐 보수주의자도 아니고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뭐 비례대표를 5번 하신 분이시고, 제가 좀 양력을 봤더니 외대 동일학과를 나오시고, 민스터대 경제학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회민주주의 그런 성향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그러니까 정책들을 뭐 보수 진보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그쪽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이제 헌법 개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으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당 내에서도 이분이 보수주의자냐 보수의 지금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근데 제기되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보수, 진보 이런 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뭐 그 물질적 자유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고 이념보다 사실 실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 당하고 과연 이 결이 맞느냐 뭐 그렇게 들렸죠. 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념보다는 사실은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분이고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에 있는 그 색깔로 쳐다보면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온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경제는 뭐 진보 보수가 없잖아요. 그게 시장에 그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보수일 거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 어떤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텐데 사실은 그렇게 완전한 독립적으로 그 자유시장 경제가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정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념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 나올 그 비대위 당시에도 상당히 그 뭐 노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새누리당 때 김종인 비대위원 그때 시절이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먹힌 측면도 있었었고 지금 보수 진보 이념 대립을 떠나서 제3의 길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제3의 길로 가야 되는 건 명백하고요. 명백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 자유를 주장하셨는데 물질적 자유. 그러니까 물질적 자유가 네. 이제 형식적 자유가 아니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실질적 자유를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던데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과연 그렇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기본소득대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전문가시죠, 자칭.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놓고 볼 때 네. 이게 보수냐 진보냐 딱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진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기본소득은 보수 정권에서 먼저 나온 그런 그러니까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국가의 그런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랑하시는 게 예전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도입을 하는데 관여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의료보험이 이게 보수적 색채도 있고 진보적 색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책이 딱 보수 진보로 딱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이 그 경제적 자유, 실질적 자유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크게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잘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반대가 많지 않겠죠. 네. 일단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민주당한테는 위기 아니에요? 위기라고 해도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정치에서 카운터파트를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통합당의 그 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막말하는 사람들 좀 걸러지긴 했지만 너무 이제 그 약간 극우적으로 가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치에서 대화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성공하고 당이 좀 제대로 서지면 그리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내 반발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은. 어쩌면 두 분이 좀 말씀이 비슷한 결이 있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좀 국민들에게 그 고통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실제 그게 정치력이 발휘돼서 구현될지에서는 좀 상당히 의문점이 남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시즌 10 처음 오셨거든요. 네, 가시기 전에 시간 짧죠?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네. 나중에 반응 좋으면은 나중에 독립 프로그램 만들어 드릴게요. 네. 하여튼 미래통합당이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뭐 지하실까지 지금 치고 내려갔는데 진짜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가 없으면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뼈를 깎는 각오로 한번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통합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해야 된다라고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었고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구체성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었고 이걸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번에 한번 여쭤볼 테니까 좀 멋있는 워딩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그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그 민주당이 멈칫거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원구성과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네,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천 변호사 미래통합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안필용 전 박영선 의원 보좌관 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건강 관련 시간인데요. 보약 한 첩, 네, 몸사람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I'm 시즌 10에 함께 해주시기로 해서 예, 굉장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 보약 한 첩 시간에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평소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러면서 뭐 이른바 수어죠. 그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동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의료인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오늘은 이제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하고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하고 의료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올 봄에 이제 대구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시작 즈음에 전국의 의료진들이 이제 사실은 자원활동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갔었죠. 네. 그래서 그 아주 초반에 사실은 한의사들도 많이 자원활동을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가서 이제 배제를 당했어요. 배제를 당했다고요? 그렇죠. 이거 배제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너희들은 뭐 이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아예. 네, 그래서 그럼 우리 그냥 간단한 검사라도 좀 할게. 그것도 사실은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이후에 중의학의 어떤 원장님 사드가 아니라 사스 아닌가요? 사스 죄송합니다. 사스 네. 참 죄송해요. 네, 사스 이후에 네, 사스 이후에 그 중의학에 대한 어떤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감염성 질환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효율이 굉장히 높구나. 이 전통적인 중의학 또 한의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다.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직접 하겠다.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한의 진료 거점 진료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때. 네, 그래서 대구에 먼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염을 우리가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유행을 방지하기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거를 이제 나라에서도 허용을 했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전화 상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원장님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사스가 유행했을 때 물론 뭐 네. 소위 말하는 서양 의학의 그런 노력들도 있었지만은 중의학도 네. 큰 역할을 해서 중국 안에서는 네. 그런 중의학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한의학이나 중의학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당해서 한의사 협회에서 직접 본인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섭섭하고 뭐 아쉬운 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아직까지 이제 감염성 질환에서 한의사들이 역할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이든 본이든 간에.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입증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그런 어떤 거점 진료소를 대구에 개설을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진 후에 치료 중인 환자, 그다음에 자가 격리 중인 분들, 그다음에 또 치료가 끝나고서 음성 판정 이후에도 가슴 답답함이라든지 열감, 흉통, 소화불량, 두통, 기침 같은 증상들이 지속되는 분들 등등의 그런 분들을 꼼꼼하게 저희가 진료를 해서 그에 맞춘 한약 처방을 보내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다시 또 처방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진행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의 그 검사는 한방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미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중에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진료 행위 그리고 약 처방 이런 것들을 했고 상당 부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개는 뭐 제가 알기로는 확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경증이라 혹은 치료 중에 중증으로 호흡기를 달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닌 경증에서 조금 더한 부분들이나 경증 이런 분들 또 치료 끝난 뒤에 계속 증상이 남아 있으면서 병원에서는 음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병원에 격리돼서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는 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없어 어렵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어떤 환자분들은 네. 그 병원에 들어가서 나 이거 약 먹겠다 이제 이렇게 한약을 먹겠다. 먹었더니 좋더라. 뭐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염병에 이게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현재는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한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처방비, 약제비, 그 다음에 뭐 인건비와 저희가 가서 자원 활동을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 처방비, 약제비 등 모든 비용을 한의사들이 낸 협회비하고 저희가 낸 기부금으로 충당을 해서 환자분들 전혀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이런 그 한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처방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수십 가지를 구비해 놓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같은 증상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이 증상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면밀히 하다 보면 또 처방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치료 과정이나 그 후에 오는 불안이나 불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겪은 게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처방까지도 저희가 구비를 해서 처방을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차팅부터 해가지고 저희 상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치료 과정들, 치료 결과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세히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나중에 분석을 해서 한의학적인 치료의 어떤 유효성을 입증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나중에 개선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논문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로 해서 펴낼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러면 이런 한방 치료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그런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제 현재 대구하고 서울에 거기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서울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개설되어 있고요. 네. 전화번호가 1668-1075입니다. 1668-1075. 네, 1075는 이제 한방치료에서 따온 번호입니다. 한방 치료. 한의원들 전화번호가 1075가 맞습니다. 네. 1075 번호가 없으면 이제 5075 이렇게. 1075 맞습니다. 대전은 계획이 없나요, 혹시?
대전에는 뭐 환자가 워낙 지금 많이 발생을 안 해서 네.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따로 어떤 걸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불행히 대전의 확진자들이 좀 이제 지역 감염이 좀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은 대전도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혹은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대전 쪽에 우리 한의원으로 혹시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도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근데 이제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을 거죠. 꼭 좀 진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어차피 비대면 상담이고 그 다음에 약도 보내드려요. 택배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적인 뭐 한계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참고로 그 5월 2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그 코로나19 한의 진료 누적 통계를 보면은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은 8,391명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많이 그래서 전체 환자 수로 따지면 지금은 많이 또 다시 늘고 있어서 퍼센트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15% 정도 한창 때 이렇게 좀 진료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환자분들 반응하고 치료 건과는 전반적으로 꽤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의료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더 많은 활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그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